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7일에 시작된 미국 LA의 대형 산불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연일 뉴스를 통해 그 천문학적인 피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제 좀 진화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야 할 텐데 이제 국지성 돌풍까지 예보되면서 적색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요. 토양과 소방 장비를 부식시킬 바닷물까지 퍼서 불을 끄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소방관들이 부족해서 죄수까지 투입됐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부유층들은 하루에 우리 돈으로 1,500만 원에 달하는 사설 소방업체를 쓰고 있다. 이 각종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설 소방업체에 돈을 쓴 부유층의 저택들은 집이 온전한 상태로 남은 곳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야, 이게 돈으로 제어될 수도 있구나 좀 놀랍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요즘 인공지능 최첨단 시대라고 해도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를 막기엔 역부족인 현실인데요. 재난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어려운 서민들, 보통 사람들에게는 더 치명적인 재앙을 안긴다는 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쪼록 LA 산불 진화도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우리도 요즘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자주 발령되고 있는데요.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인데요.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 종자 주권을 살리는 토종 씨앗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들 살펴볼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주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쌀이 주식이라 밥을 매일 먹는데 네. 쌀 가격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여름의 폭염 때문에 품질 좋은 쌀의 공급이 줄면서 쌀 가격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슈퍼마켓은 쌀 판매를 제한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품종입니다. 네. 고시이카리. 고시이카리. 네, 니카타산인데요. 현재 도매업체 간의 거래 가격이 도쿄 지역 중심인데 기준을 봤었을 때 60kg당 28,050엔. 우리 돈으로 25만 원 정도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2배 정도 가격이 오른 건데요. 네. 예, 2배면 그렇죠. 10몇만 원 하다가 이제 25만 원 된 건데요.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품종이 얼마에 팔리느냐? 제가 도매 가격 확인 못 해봤고요. 소매 가격이 20kg에 8만 5천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60kg 환산하면은 25만 원 정도니까 소매 가격이 우리나라는 25만 원인데 일본은 도매 가격이 25만 원이니까 굉장히 비싸다. 일본이 훨씬 비싼 거잖아요. 네, 추정을 그렇죠?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도매가, 우리는 소매가. 네, 예. 그렇습니다. 냉해에 따른 흉작으로 품귀 현상까지 있었던 1993년부터 94년까지 헤이세이 쌀 대란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거 이후에 30년 만에 쌀 가격이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다시 쌀 가격이 올라가자 레이와 쌀소동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아키타산에 사는 그 쌀도 전년 대비해서 81% 가격 올라가면서 역시 도매 가격이 60kg당 27,650엔 거의 24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야, 근데 농사라는 게 이제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날씨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작황이 안 좋아지는 거고. 네. 앞으로도 계속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현재 유통되는 쌀이 2013년도 생산된 쌀이거든요. 당시 폭염 때문에 백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품질이 크게 떨어졌고 그래서 판매될 수 있는 양도 줄었습니다. 작년에 일본 곡창지대인 니가타에는 생산되는 고시카리 1등급 비율도 급격히 떨어졌고요. 이 고시카리, 이 쌀 품종이 더위에 약한 데다가 니가타현의 강수량도 적어서 물 부족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재고가 소진되기 시작한 지난 3월 달부터 수급이 어려지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건데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도 많아졌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소비가 회복되면서 외식 수요도 증가했고 덩달아서 쌀값도 같이 올랐습니다.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5월 말 기준 민간 쌀 재고량이 전년 대비 22%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슈퍼마켓은 쌀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판매 제한을 취했는데요. 간토 지역의 슈퍼마켓 체인은 한 가구당 구매할 수 있는 쌀의 양을 10kg으로 제한했습니다. 사실 10kg 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또 매장에서는 주력 상품이 조기에 동의할 수 있다면서 안내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등에서 300개 슈퍼체인을 운영하는 한 업체 측도 가구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면서 주문이나 예약 판매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쌀 유통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9월 말 이후인데요. 수급난이 풀리면서 쌀 가격이 내려갈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올해도 폭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쌀 품질 저하가 이어지면서 그렇게 공급이 많아지지 않고 있고 쌀 주요 산지는 내년에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대책만에 나섰는데 기후를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도 좀 힘들 거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산 쌀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부 회사들이 구내 식당에서 대만산 쌀을 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먼저 나섰는데요. 직원들의 식당에서 일본산 쌀이 아니라 대만산 쌀로 지은 밥이 배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니혼게제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 쌀값이 오르면서 작년 12월 달부터 일본은행의 직원 식당에서 사용되는 쌀이 일본산 쌀이 아니라 대신 가격이 저렴한 대만 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밥맛이 좀 달라진 것 같다. 알걸요. 네. 네. 늘 먹던 거니까 매일 그렇죠. 먹던 거죠. 그리고 네. 쌀값이 이렇게 올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구나 이런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은행은 길어지는 쌀값 폭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쌀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 급등하면서 1971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쌀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쌀 쟁탈전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2023년 말씀한 것처럼 폭염 때문에 쌀 유통량이 감소한 데다가 외국인도 많이 오면서 소비가 늘어났고 그리고 지진에 따른 사재기. 요즘에 일본 지진 자주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내 쌀 유통 절반을 담당하는 일본 농협이 작년에 농가에서 쌀을 사들일 때 지불하는 수매가를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그래서 니가타, 홋카이도 등 주요 지역에서 전년 대비 쌀 가격이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올랐고요. 일본 농협이 쌀을 살 때 비싸게 사들이니까 경쟁하는 다른 업체들도 일본 농협에 대항해서 농가 측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쌀값이 점점 오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일본은행은 당시만 하더라도 쌀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일시적이다라고 봤었고요. 햅쌀이 풀리면서 가격이 떨어질 거 예상이 많았는데 말씀인 것처럼 쌀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쌀값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혼게제 신문은 사업자 간의 매입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조달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수요가 별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쌀 가격이 당분간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왠지 그 고시카리 품종이 그 열에 더위에 약하다 그랬잖아요. 네, 네. 품종을 바꿔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뭐 들기도 여러 하고. 가지 품종이 사실 있을 텐데요. 고시카리가 좀 고급 품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비싸게 팔립니다. 일반 쌀보다 맛이 좋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 최근에 크리스마스 때 사과를 나눠 먹는 새로운 풍습이 생겼다는데 네, 왜 그럴까요? 재밌네요. 네, 제가 사실 중국의 사성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과가 중국어로 핑궈라고 한다는 핑궈. 네라고 하는데요. 평안한 저도 밤 틀릴 수도 있어요. 괜히 흉내 낸 거예요. 네, 핑거. 평안한 밤이란 뜻의 중국어인 핑안예와 핑거가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요. 아.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핑안예라고 부르는데 발음이 비슷해서 사과를 서로 나눠주면서 인사를 건네는 거라고 합니다. 아. 사실 중국인들은 춘절, 중추절 이게 이제 고유의 명절이고 네. 크리스마스는 서양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5일, 12월 25일이 중국에서는 공휴일도 아니고요. 학교도 다 가고 출근도 다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나름 크리스마스를 결막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과를 선물하는 풍습이 생겼다고 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중국화다라고 하면서 서양 명절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뭐 반응도 있고 좀 뭐 찬반이 오고 가긴 합니다. 어쨌든 선물을 주니까 서로 좋긴 한데요. 네. 베이징 도심이나 대형 쇼핑몰 보면 크리스마스를 직접 기념하는 전시물을 찾아보기 힘든데 작년부터는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은근하게 크리스마스를 띄우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관영 글로벌 타임즈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날 축제 장식은 베이징의 많은 소비자들을 매료시켰다라면서 이런 활기찬 분위기는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환경과 서비스도 제공하고 쇼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지출의 급증을 유도할 수 있다라면서 가서 돈 좀 써라 이렇게 분위기를 띄웠다고 합니다. 네. 평소와 달리 중국에서 크리스마스가 관대해진 이유가 바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중국 경제 좋지 않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죠. 네, 예. 특히 이제 그렇게 오래된 것 같고요. 네, 내수 부진 타개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소비 진작에로 지정하면서 이제 올해까지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동차나 가전제품, 소비재를 바꿀 때 그러니까 헌제품 아니고 새 제품을 바꿀 때 정부가 좀 보조금을 주는 방침이 있는데요. 이게 이구환신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 덕분에 연말에도 돈 좀 많이 써라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달 최대 쇼핑 시즌인 광군제가 있었는데요. 소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급등한다는 소식 계속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코코아 산지 농민들이 재배를 포기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와 가나 일부 농민들이 코코아 재배를 포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뉴욕의 선물시장에서 코코아 가격이 미터톤당 12,56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작년 가격 대비해서 178%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올랐네요. 네. 예.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122% 오른 거에 대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초콜릿이 더 올랐군요. 네, 코코아가 코코아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생산량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국제 코코아 기구에 따르면 2023년 9월 달부터 작년 9월 달까지 1년 동안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고요. 가나는 27% 줄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농사를 포기하는 건가요? 원래 더 지어야 되지 않나요? 네, 일단 기상이 너무 나빠진 것이 농사짓기가 힘든 첫 번째 요인이고요. 정부의 농가 지원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힘들어졌고 병충해도 확산하면서 이렇게 삼중고를 농민들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불안정한 가격 변동으로부터 농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한 고정 가격제가 오히려 농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수확량 감소 때문에 코코아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정부가 코코아를 미리 수매하는데 가격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국제 코코아 가격이 올랐으니까 우리 좀 비싸게 팔겠구나 싶었는데 정부가 가격을 고정해뒀으니까 사실 정부만 올라간 가격의 수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야, 이거는 좀 네. 네. 사실 근데 코코아 가격 변동이 크다 보니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정부가 이제 하죠. 예. 고정하다 보니까 이게 혜택을 못 보게 되는 건데 또 최근에 생산량이 감소하기 전에 코트디부아르 그리고 가나 농부들이 좀 더 많은 코코아를 재배해서 숲을 벌목하고 또 그래야 코코아 돼요? 나무를 심기도 했었는데요.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세계 열대우림 보호위에서 유럽연합이 새로운 법을 정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코아 농사를 지으려고 했지만 이게 또 팔기도 힘들어지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월스트저널은 일부 농민들이 코코아 재배를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선택하거나 뭐 양계 농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양계 농장. 네, 그렇습니다. 예.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정부가 농민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농민들이 더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 초콜릿을 만드는 회사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돈이 몰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코코아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체 초콜릿 만드는 푸드테크 기업에 투자자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코코아 가격 인상은 기후변화 때문에 공급이 계속 부족해질 가능성도 있고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말씀인 것처럼 코코아 나무를 심으려고 열대 우림을 파괴하다 보니까 환경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럴 바에 차라리 대체 초콜릿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옮겨가게 된 건데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플래닛 F라는 회사가 있는데 작년 12월 달에 3천만 달러, 우론으로 43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2021년에 설립된 신생업체고요. 1,540만 달러를 투자받은 데 이어서 1년 만에 또다시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귀리, 해바라기 씨를 발효시키고 로스팅해서 초콜릿 대체품인 초비바를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초콜릿, 스니커즈와 거의 비슷한 맛이 그래요? 난다고 하는데요. 네.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궁금하긴 하네요. 네, 예. 업체 측에서는 맛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먹는 간식용 초콜릿이 코코아 콩 자체가 아니라 가공 과정에서 80% 맛을 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체 제품으로도 충분히 똑같은 맛을 낼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체가 초비바를 연간 2,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기반으로 한 20개 고객사를 두고 있고 앞으로는 영국, 프랑스, 미국까지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도 비슷한 업체가 있습니다. 포에버랜드라는 회사인데요. 작년 10월 달에 우론으로 51억 원의 투자를 받았는데 이 회사는 캐롭 나무의 열매를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나무가 지중해 지방에 자라는 콩과 식물이어서 코코아도 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게 돼요. 네, 캐럿 나무. 네,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네네. 당도가 굉장히 높은 나무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들고 있고 또 기존의 초콜릿 제조 업체들이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인 셀레스트 바이오가 이제 투자에 동참하면서 기존 업체들도 신생 업체에 돈을 대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우리 돈으로 66억 원 정도의 돈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2027년에 정식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 업체는 세포 배양 2027년이요. 2027년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세포 배양을 통해서 코코아 생산 확대가 되면 코코아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이렇게 뭔가 대체 제품이 나오면 부정적인 시각이 있죠. 네. 사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업계 관계자들은 대체 초콜릿 업체들은 생산한 초콜릿 양이 연간 400만에서 500만 톤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 코코아 콩 수확량에 비해서 극히 일부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대체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앞으로 생산 능력을 키워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초콜릿 먹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고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있을 때 많이 드십시오. 아니요. 아니요.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모아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텃밭과 관련해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강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랬는데 오늘도 살짝 추운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특히 좀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지 않았나요? 눈이 왔는지 비가 왔는지 비죠. 지금 비로 바뀌어서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바닥이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그렇죠? 느끼셨죠? 예. 이게 뭔가 싶기도 한데 하여튼 저는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설 전에 토종 씨앗을 이제 청취자분들이 받아보게 하려고
열심히 포장 작업하고 종자 이름 새기고 이야. 해서 한 16종류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안 그래도 밖에 있는 박스를 제가 봤는데 네. 그 농사는 곧 설이 지나고 다음 달부터 슬슬 이제 파종이 시작되는 거죠. 네, 이제 시설 하우스를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이제 시설 안에서 이제 육묘 모종을 키우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토종 씨앗 나눔이 한창 중요한 시기인데 지난주에 토종 씨앗 보내드릴 신청자를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설날 전후로 받으실 수 있도록 보내드려야겠죠? 어떻게 네. 될까요? 예. 지난주 방송을 마치고 나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700명 가까운 분들이 신청하셨대요. 아, 예. 네, 아마 좀 받지 못하신 분들이 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더불어 토종 씨앗을 더 많이 채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도 갖게 됐습니다. 네. 씨앗이 권력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희소성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줄을 세우게 되고 또 친소 관계를 따지는 권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종자 주권이라는 말이 탄생한 것입니다. 종자 주권은 농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농부들이 씨앗을 채종해서 농사를 이어가는 것을 포기하면서 돈으로 거래하는 상품으로 전락을 했어요. 종자 회사들의 종자권이라고 할 수 있는 육종권을 돈을 주고 사들여서 농사를 하게 된 것이죠. 종자 주권은 농부에게 있기 때문에 따로 농부권이라고 합니다. 작은 텃밭이긴 하지만 좀 텃밭 농부로 살면 여러분도 농부잖아요. 결국. 그럼요. 네. 농부로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토종 씨앗을 심고 지키는 게 우리 농부들 스스로 종자 주권을 살리는 일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토종 씨앗으로 지키는 일이 결국에는 또 건강한 밥상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네. 예. 우리가 추구하는 농사가 생태 순환 농사입니다. 생태적이고 또 순환하는 농사의 시작은 토종 씨앗에서 출발을 합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는 유기농 인증 이렇게 농산물을 재배할 때 유기농 종자, 유기종자냐, 씨앗부터. 씨앗부터 이렇게 계속 순환할 수 있는 종자냐 이걸 먼저 따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는 않죠. 토종은 시대와 세대를 거슬러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환경 적응력과 병해에 강한 작물입니다. 다양한 기후 환경 변화를 몸으로 겪어오면서 유전자의 그런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고스란히 저장해온 결과물들인 거죠. 따라서 다양한 질병과 병해를 겪고도 살아남은 열매여서 그런지 종자를 이렇게 질병 저항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환경 저항성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종자가. 그 이전에 후손에게 건강한 토양과 환경을 물려주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이제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농사짓는 그 결과물로 우리가 건강한 농산물을 이제 먹거리로 보답받는 거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가정에서 버려지는 재료, 밭에서 버려지는 재료들을 순환시켜서 다시 자연으로 돌리는 순환 농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또한 이런 순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이런 종자의 순환입니다. 씨앗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다시 농사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첫걸음이 되겠죠.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것에 의존하다 보면 환경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농사가 지속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자, 텃밭 농사 관련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좀 더 건강한 종자를 만들어서 더욱 확산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기후 환경 변화는 지구 전체 역사를 보더라도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고 현상입니다. 이런 변화에 종자 스스로가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계속 더 널리 많이 심어주는 것이 과제입니다. 더 넓은 공간에서 심어주고 그 속에서 우량한 종자를 받아 이어나가는 것이 더 좋은 종자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천평에서 골라낸 종자하고
5평에서 골라낸 종자 어느 종자가 더 건강할까요? 아유, 1000평이죠. 예, 당연히 넓은 곳. 예, 넓은 공간에서 골라낸 종자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더 많은 어미들 속에서 골라낸 종자가 더 좋을 것이고요.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토종 종자를 찾아주는 사람이 많아야 하고요. 씨앗 소비가 증가해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네, 관장님 텃밭에는 그 토종 작물들만 자라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종류나 양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의 경우 2,000평에서 200가지 의 종자를 채종하는 이야.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종자의 양이나 질의 측면에서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다양하게도 화성 지역에 토종 연구회 분들이 있어요. 농가분들이 이분들이 토종으로 상업적으로 이렇게 재배해서 로컬 푸드 판매대를 채우면서 어느 정도 활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재배하는 종류를 그분들 덕분에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예. 네. 제가 씨앗 도서관을 시작한 것도 사실은 막 100가지, 200가지 이렇게 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재배할 수 있는 가지수를 좀 줄일까 하는 고민에서 만든 게 씨앗 도서관입니다. 씨앗을 분양을 해서 다른 분들이 재배해 주면 내가 올해는 그 농사는 안 해도 된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다행히도 화성에 있는 토종 연구회 분들이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셔서요. 또 그분들도 또 이제 상업적으로 이렇게 로컬 푸드에 이렇게 판매도 하시니까 저의 일을 좀 많이 줄여주고 계십니다. 다양하게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또 화성시에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해서 차익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생산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이 토종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듣기로는 굉장히 잘 도와주고 서로 돕고 있고 네. 예, 좋게 들리는데 그 올해는 좀 새로운 농사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올해는 토종 작물 중에서 새싹이나 샐러드 채로 기능성 측면에서나 맛의 측면에서 좀 좋은 것들을 좀 골라서 스마트팜 형태로 재배를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재배 기간이 짧아서 또 특별한 뭐 이렇게 화학 비료를 이렇게 줄 필요도 없고 네. 또 작물 순환도 빨라서 상업적인 좀 성공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좀 쌓이면 가정용 스마트 토종 재배 이런 키트 재배기 기계죠. 이런 것도 함께 보급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토종 씨앗의 수요처가 좀 많아져야 이렇게 토종 씨앗을 생산하는 농가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좀 생각해낸 올해 사업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가정용 스마트팜 재배기 같은 게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네. 그 일반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서 토종 씨앗을 생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씨앗 보내드릴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올해 바로 파종하면 되는 건가요? 네, 설날 이전에 토종 씨앗을 받으신 분들은 전이 될 수도 있지만 후가 될 수도 있겠죠. 예. 모두 제가 작년에 채종한 씨앗이기 때문에 발화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대파와 부추는 이제 원래 종자 수명이 좀 짧기 때문에 올해 모두 파종하시는 것이 좋고요. 남은 씨앗이 있다면 냉장 보관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약봉투 그 유산지로 돼 있는 씨앗 약봉투에다가 씨앗을 포장을 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수분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런 씨앗 봉투째 밀폐 용기에 넣은 다음에 냉장이나 냉동 보관을 하시면 씨앗의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씨앗이 소량이기 때문에 직접 파종하기보다는 모종을 재배해서 모종으로 정식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실이 따로 없다면 고추, 가지, 토마토와 같은 것은 4월 초, 엽채류는 3월 초부터 노지에서 이렇게 모종으로 재배하면 가능하거든요. 노지에서 좀 예, 물 물 관리. 관리해주면서. 네네. 예. 그 씨앗의 양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씨앗을 받으시는 분들이 잘 키우셔야 되고 네. 또 나눔을 해주시는 그런 활동들이 이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씨앗을 드리는 이유는. 근데 지금도 이제 씨앗을 못 받은 분들 이제 아신 분들이 아이고. 몇몇 분이 보이는데 하지만
이번에 받지 못했다고 기회가 네. 계속 없는 거 아닙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한 씨앗도 올해 이렇게 좀 추가를 시켰는데요. 노란 물방울 토마토. 예, 물방울처럼 이렇게 생긴. 근데 원래 노란색이에요? 예, 노란 토마토인데? 방울 토마토를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씨앗을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식으로 씨앗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씨앗도서관이 수원시 권성구의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안에 있거든요. 네. 월요일만 휴관을 하고요. 연중 개방하고 있으니까 씨앗 구경도 하시고 토종 씨앗을 받아가시는 오시면 또 이게 세 종류씩 이렇게 또 무료로 나눔을 하거든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봄에 지하철에서 가까운 과천시 과천 정부청사역 근처에 과천농협 본사에 또 새로 씨앗도서관을 이렇게 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죠? 상시 씨앗을 이제 우편을 받아볼 수 있는 앱도 곧 이제 개발을 할 생각이니까요. 이야,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올해. 예, 예.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못 받았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이 문자들을 네. 보고 있는데 굉장히 참, 마음이. 그리고 예. 씨앗을 신청해 놓고 정작 씨앗을 받으면 이 씨앗 이거 언제 심는 거예요? 이렇게 또 나중에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무조건 들어오죠. 네, 그 질문. 우리 예. 12월부터 1월 초까지 계속 나눔해드린 씨앗에 대해서 파종법이라든지 이런 거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방송 유튜브 채널에 아마 이제 오늘 아침 맞습니다. 일라디오 검색하셔서 네, 검색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라고 검색을 네. 하시면 됩니다. 재배법도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만나볼게요. 지난주에 답변 못 해드린 것부터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7640님의 질문이에요. 브로콜리는 키워볼 수 없나요? 하고 물으셨는데. 네. 브로콜리는 그 배추과에 속하는 그런 이제 작물인데 이제 꽃 뽕오리를 먹는 작물이죠. 네. 예, 그래서 보통 브로콜리는 3월쯤 정도 되면 파종을 하고요. 그리고 재배가 의외로 쉽습니다. 그래요. 네, 예. 브로콜리는 워낙 또 병충해도 좀 덜하기도 하고요. 네, 물론 이제 배추 흰나방 애벌레가 오긴 하지만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손으로 잡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잎사귀를 가급적이면 좀 많이 이걸 혹시 케일인가 싶어가지고 따드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는 꽃봉오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잎사귀를 잘 지켜주셔야 따면 안 된다. 꽃봉오리가 예. 생깁니다. 네. 브로콜리 잎사귀는 따면 안 된다. 8077님, 아파트 베란다 화분에서 콩을 재배해 보고 싶은데요. 어느 시기에 뿌려야 할까요? 하고 물으셨어요. 네. 콩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게요. 예. 저도 지금 완두콩, 강낭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나물콩이라든지 이렇게 메주콩도 있는데 좀 아파트 베란다 화분에서 콩을 재배해 보고 싶다면 아마 완두콩 정도 또는 이제 강낭콩은 또 이제 초등학생들을 둔 가정에서는 교과서에도 강낭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강낭콩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쉬운 강낭콩, 완두콩 정도 화분에서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는 어느 때가 좋을까요? 보통 아파트 베란다가 따뜻하니까요. 2월쯤에 이렇게 파종하시면 2월 중순에서부터 2월 말쯤에 파종하시면 따뜻하니까 잘 자랍니다. 네, 2월 중순에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고 965 하나님, 9651님 네. 콩과 작물 재배할 때 비료는 어떤 걸 줘야 할까요? 이거 위에 분도 도움을 받으시겠는데요? 네. 예. 콩과 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기려면 토양이 산성이 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네, 예. 그래서 석회비료나 재거름이라든지 칼륨 거름을 좀 해서 토양이 알칼리성에 가깝게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런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해서 성장을 잘하기 때문에 초기에 그렇게 이제 질소질 거름이라든지 이런 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콩꽃이 이렇게 맺히기 시작한다. 이때쯤에는 별도로 질소거름을 줘야 됩니다. 질소거름을. 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그때 콩꽃 피면 콩들이 뿌리옥 박테리아한테 줄 양분을 안 줘요. 그래서 뿌리옥 박테리아 수명이 그때까지가 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뿌리옥 박테리아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질소거름을 웃거름으로 별도로 줘야 풍성하게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웃거름으로 질소거름 주는 거 기억하시고요. 3763님입니다.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는데 그 뿌리 주변에 소금을 한 움큼 뿌려주면 좋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하고 물으셨어요. 이거 진짜인가요? 그런 이제 낭설을 퍼뜨리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죠? 네. 예. 아닌 거죠 일단. 네. 예, 아닌 거고. 그 이제 토양 안에 우리나라 토양이 계속 재배를 하고 경작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토양 안에 이제 미네랄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대체농법 또는 이제 대한농법 형태로 해가지고 수피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뿌려서 이렇게 토양을 만들어야 된다. 미네랄을 하는 위해서 이제 그런 이제 유기농을 이제 전파하는 그런 분이 계세요. 실제. 근데 해보신 분들 정작 해보신 분들은 농사를 실패하시거든요. 그건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한 3년 정도 그렇게 땅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미네랄이 축적이 되고 그다음에 소금이 가지고 있는 나트륨기가 어느 정도 좀 빠져야 그때서야 이제 농사가 제대로 되지. 이걸 직방으로 오래 해서 내가 농사를 잘 짓겠다라고 마치 이렇게 한다면 비료 주듯이 그냥. 네네. 예. 큰 실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예. 이렇게 과수나무는 우리가 이제 가을에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나면 감사거름 형태로 해서 토양 주변에 이렇게 감사거름을 주고요. 그다음에 봄에 또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거름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 거름 관리, 거름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물도 너무 이렇게 마르지 않도록 뿌리 주변에 이렇게 도톰하게 이렇게 좀 멀칭을 해서 수분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누구나 사실은 방법을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거는 지금 제가 봐도 농사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언뜻 이해 받아들이기가 힘든 방법인데 네. 물론 이제 이걸 하는 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고 근데 이거에 왜 흔들리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면 또 한번 해보고 싶다.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보가 또 많으면 또 무작정 따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 373 하나님 완두콩 지금 심어도 될까요? 아까 이거는 답변이 된 거죠, 그죠? 네. 2월 중순쯤. 예. 그 심을 때 간격을 물어봐 주셨어요. 간격을 어느 정도 두고 심어야 하는지 그리고 딸기를 옮겨 심고 싶은데 또 간격을 어느 정도 둬야 될까요? 하고 물으셨어요. 네. 완두콩은 이제 2월 가장 그쵸. 먼저 파종하는 일찍 파종하는 네. 작물에 속합니다. 노지의 경우에도 2월 달에 보통 심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이 넝클성이라서 위로 이렇게 지주대처럼 해줘야 이제 잡고 올라가는 그런 작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이제 30cm 정도 널찍널찍하게 심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딸기는 보통 옮겨 심는 게 이제 그 전해 9월 달쯤에 옮겨 심어야 이렇게 되는데 이제 땅이 지금은 얼어 있으니까 땅이 풀리는 대로 옮겨 심으면 이제 노지의 경우는 이제 보통 6월에서 7월경에 딸기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시야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요 많은 눈이 쌓여 있는 곳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빙판길과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으니까 도로 결빙 가능성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전 내일 다시 뵐게요. 종훈 씨는 얼마 전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초등학교 졸업해요. 졸업식에 꼭 오셔야 돼요. 종훈 씨는 곧장 장애인 여행 지원 차량을 신청했습니다. 졸업식장에서 만난 손녀는 누구보다 밝은 미소로 반겨줬습니다.